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선별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신경외과 유지욱 교수님께 온 질문 같습니다. 동맥류가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답변. 네.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동맥류라는 게 이제 위치도 중요하고 생긴 것도 중요하고 크기도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터지는 위치가 이제 중대뇌 동맥 그리고 이제 전교통 동맥 이런 부분이 이제 잘 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기가 작아도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경동맥 부분이 이제 좀 근위부 쪽에 있는 부분 좀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덜 터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대답해 줄 수는 드리기는 힘들고 환자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식 교수님께 혈압약 관련된 질문이 왔는데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고혈압 치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 평생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인데요. 하나는 오늘 저희가 뇌졸중 강좌 또는 어떤 심장 강좌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심근경색증이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있으면은 무조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평생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고혈압이라는 거 하나만 진단받았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분한테는 혈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혈압약을 처방을 하는데요. 환자분이 생활요법을 잘 하시면 어떤 분들은 살 빼시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운동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생활요법을 잘 하시면은 혈압약 반알 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혈압약을 줄이고 혈압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한다 그러면서요, 추운 날 운동 안 하시고요, 더운 날 운동 안 하시고 비 오는 날 안 하시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다려 보면은 1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잘 하시면은 이게 약을 반알 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줄여나가고 끊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과 허성혁 교수님. 네. 수전증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물론 수전증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뇌졸중이 일어나는데 주요한 원인? 증상 중에 하나인지 수전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전증과 뇌졸중에 대한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전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젊을 때부터 생겨가지고 오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본태성 진전이라고 그냥 손 떨림병이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는 경우는 이제 파킨슨증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을 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졸중하고 관련되는 수전증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뇌졸중이 와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킨슨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손떨림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생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이 떨린다, 한쪽 손이 꼬인다, 뭐 이런 식의 증상이 생겼을 때는 뇌졸중이나 뇌졸중 관련된 증상들하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만성적으로 아주 젊을 때부터 있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심해지는 그런 수전증은 사실 뇌졸중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방재활의학과의 정원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바스 치료와 한방재활 치료의 병행을 말씀 주셨는데 병행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보바스 치료, 한방재활 치료의 차이점? 네. 그러니까 보바스 치료는 운동 장애에 대해서 이제 환자의 협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는 것들을 평가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의 운동을 처방해서 이제 치료사들이 수행하게 되고요. 한방 쪽에는 아직까지 그 보바스 운동처럼 체계화된 운동 치료는 없습니다. 다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중력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부수적인 호흡법이라든지 명상 그리고 기공 같은 것들을 이제 보조적으로 처방을 해서 보바스 운동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그 노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보바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러니까 보바스 운동을 하는 목적은 환자가 안 되는 기능을 다시 습득해서 그 기능을 새로이 익히는 데 있는데요. 이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방해가 되는 부분을 이제 치료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치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완하는 입장의 치료로 짜여져 있는 게 이제 한방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바스 치료도 같이 반드시 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죽과 정종혁 교수님, 그 관리를 그래도 좀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받으셨는데 받은 후에 좀 이 말씀하시기로 이 안이 허해진 느낌, 이가 시리고 구멍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잇몸에까지 염증이 있는 치은염 상태에서 잇몸 치료를 하시게 되면 뼈가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게 없으시거든요. 근데 뼈가 이미 녹아 없어진 상태에서 그 자리를 염증이나 치석이나 이런 게 메우고 있다가 치료를 해서 다 제거되면 그 빈자리가 이제 치료하고 나서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좋았던 게 치료하고 나서 나타나니까 뿌리가 노출돼서 이가 시리고 이랑 이 사이가 틈이 생기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뼈가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가 시린 게 더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치료를 지금 안 하시면 앞으로는 더 시려지시고 뼈는 더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더 틈도 많이 생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건강할 때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도 많이 치주염까지 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질환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치료를 하셔야 남아있는 뼈를 보존을 해서 이를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문상관 교수님, 네, 질문 드릴게요. 그 뇌의 가소성, 한방 쪽에서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명 똑똑해지는 약이라고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가 봐요. 그게 특별히 뇌졸중의 위험 인자들, 동맥에 대한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먹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느냐, 중풍 예방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씀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풍 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약으로 특히 이제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또 뭐 심장병, 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그런 약들과 더불어서 항혈소판 환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되게 그런 환자들이 보면 또 혈관의 경직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혈관이 딱딱하게 돼 있어요.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면은 50인데도 불구하고 혈관 나이가 7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많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해진 사람들한테 저희 한약이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시켜 주는 약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청혈당 계통인데 이런 약들을 같이 써주면은 우리가 항혈소판제로 피를 묽게 하는 작용과 더불어서 혈관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쓰고 있는 항혈소판제를 꼭 쓰면서도 특히 이와 같은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런 분들은 한약을 권장해서 이걸 써서 이런 혈관을 조금 부드럽게 함으로써 혈류 개선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중풍 예방이 되는 그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신경과 허선율 교수님한테 온 질문입니다. 계속 뇌졸중과 고혈압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하신 분은 혈압이 좀 낮으신가 봐요. 저혈압은 뇌졸중에는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추가로 좀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설탕을 먹으면 괜찮아졌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혈압하고 뇌졸중은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압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140에 90보다 낮은, 예를 들어서 130에 뭐 80인 환자랑 뭐 110에 70인 환자랑 비교하면 사실은 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게 돼 있습니다. 뇌졸중 발생은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서 저혈압하고 뇌졸중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오히려 저혈압이 있다면 심장 질환의 위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신을 하거나 기절을 할 위험성은 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또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혈관이 어디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 혈압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그쪽으로 피가 좀 덜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맥경화증이 동반된 환자에서 저혈압이 좀 있거나 아니면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이 좀 낮게 조절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혈압을 약간 정상으로 조금 높여줄 필요가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어지럼증이 있을 때 그 설탕을 먹으면 어지럼증이 좀 개선되는 거는 저보다는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뇨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뇨 있는 분들이 저혈당 증상으로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김우수 선생님 얘기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그 설탕 먹으면 이게 단 거하고 어떤 당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분 자체의 어지러움증 자체가 저희 배고프면은 이제 식사를 안 하고 배고프면은 뭐 어지러움증도 생기고 기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 당뇨 환자들 이렇게 사탕이나 초콜릿 먹으면은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요즘은 당뇨병 환자들은 그 혈당을 올려주는 사탕이 따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탕 같은 거 먹으면은 혈당 자체가 안정적으로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탕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사탕 같은 거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질문 주신 분인가요? 네. 저는 현재 그 혈압약이 당뇨약도 먹는 게 없는데 그 이제 저혈당이라고 그래요. 저혈압. 근데 운동을 좀 하고 그러면은 그 다리가 끌리고 좀 어지러워요. 그럴 때 그 사탕 한 두세 개 먹으면은 그냥 그 상태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네, 네. 그거는 한번 지금 이제 답변은 드렸으니까 좀 정확히 진료와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한번 병원에 접수하셔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 그건 진료를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아까 듭니다. 박사님께서는 당뇨 같은 네네. 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현재 먹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유가 뭔지 몰라가지고 운동 많이 한 다음에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 끝나면 탄산 음료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력 회복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정상 반응이고 그거는 당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런 병력 청취나 그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그냥 질문지만 받고 했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 다들 요즘 100m만 달려도 힘들게 달리면은 힘들고 다 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보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운동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혈압약 반알 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 자체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 전혀 생기지 않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120에 80이라는 혈압이 정상 혈압이라고 생각해서 120 미만으로만 떨어져도 저희가 이거 저혈압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100에서 120 사이에 있으면 정상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 그 학생 같은 경우들은 혈압 가끔 재보시면은 수축기 혈압이 100에서 90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분도 재보시면은 90에서 100이 정상 혈압이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90에서 100이었던 수축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그 뭐 50대 60대 되면은 고혈압으로 바뀌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40 이하라는 것으로 낮추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100에서 120 사이는 절대 저혈압 아닙니다. 자기 정상 혈압입니다. 뇌동맥류 수술했는데 회복 기간은 얼마쯤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게 뇌동맥류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하나는 이제 파열된 후에 응급실로 이제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응급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방적 목적으로 이런 뇌동맥류 수술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부 클립 결절술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코일로 이제 동맥류를 막는 그런 게 있는데 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면 저희가 퇴원을 시키고요. 머리를 열고 하는 개도술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터지지 파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방적 목적으로 이제 클릭 결철술로 한 경우에서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우숙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시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올바르게 혈압을 재는 법, 그리고 좀 뭐 주의해야 될 점, 혈압을 잴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우리가 혈압 잴 때요, 자기 심장이 굳게 대한 경례해가지고 주먹 쥐면 여기에 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심장 높이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심장 높이에 재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집에서 재는 혈압을 할 때 제가 권고하는 거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저희가 소변 보거든요. 소변 보고 나서 혈압을 하나 적어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그거를 적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 그리고 또는 저녁에 목욕하기 전에 이렇게 수축기 혈압 하고 이완기 혈압을 적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4 용지가 있으면은 그거 반으로 적으라 그래요. 이렇게 반으로 적은 다음에 딱 피면은 왼쪽에다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잰 혈압을 날짜 적고 쭉 내려가시고요. 오른쪽에다가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 또는 목욕하기 전에 잰 혈압을 해가지고 갖다 주게 되면은요. 저희들이 이게 보통 혈압 잴 때 보면은 병원에 와서 한 번 재는데 그런 식으로 재가지고 갖다 주게 되면은 이분이 평상시에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그분의 혈압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시면 되고요. 보통 잘못 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골프 다 끝난 다음에 재시는 분들,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겁지겁 자동차 타러 갔다가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재고 그렇게 재시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아침 저녁에 재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한방재활 쪽에서도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그 장애 진단을 발급하는 기관이 좀 다르고요. 그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장애 진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으시고요. 그거는 이제 신경외과나 양방재활학과를 방문하셔서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검사를 받으시고 그 진단서를 받아서 이렇게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한방에서는 아직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치주과 정종혁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양치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칫솔질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비유를 하자면 마룻바닥으로 되는 청소할 때 보면 그 결 달아 쓸어야 되거든요. 그 칫솔질도 마찬가지. 이가 위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닦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좌우로 닦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좌우로 닦으시면 이랑 그 잇몸 연결되는 부분에 그 약한 부분이 패이면서 이렇게 나중에 거기가 계속 닳아서 없어지니까 이가 시리고 거기에 음식물이 끼고 거기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위아래로 닦으셔야 되고요. 식사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식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그냥 내가 기분이 개운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잇몸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식후에 하시고 위아래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세게 하게 되면 그거를 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 왜 때밀다가 때 안 밀면 목욕 안 한 것처럼 세게 닦다가 약하게 닦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안 닦은 것 같아서 너무 허전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부드럽게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소금 같은 거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 소금 쓰셔봤자 왜 특히 여자 목욕탕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남자 목욕탕 가면 소금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막 소금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그냥 개운한 느낌, 그러니까 세게 빡빡 닦으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는 거지 사실 잇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식후에 하루 3번 닦으시고 위아래로 닦으시고 세게 닦지 마시고 소금 쓰지 마시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들어온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상관 교수님, 그 청혈단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처음 질문 주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특별히 뭐 관련 증상이나 질환이 없어도
진료받고 하면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인지 예, 궁금해하십니다. 네. 예, 초혈단은 저희들이 한방병원에서 이제 중풍 예방 목적으로 만든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약 그러면은 뭐 탕으로 해서 그죠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먹는데 이거는 초혈단은 캡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고 또 한 번에 두 캡슐을 먹기 때문에 일단 복용이 간단하고요. 그냥 막 먹지는 않습니다. 되게 아까 말씀드린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의 위험인자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또 뭐 약간 심장병도 있지만 그와 같은 위험인자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병원 방문하면 간단하게 혈관에 얼마나 딱딱한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혈관이 딱딱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대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처방을 하면 하루에 한 번 먹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은 예, 일단 마쳤고요. 지금 이제 계신 분들 중에 한 서너 분 질문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처음에 질문하셨다. 마이크 잡고 말씀 주시면 다른 분들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예. 저는 74세 원종명입니다. 제가 허성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저는 당뇨, 고혈압 하나도 없거든요. 항상 건강한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다 뇌졸중으로 경희의료원 한방과에서 특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중풍으로. 1976년이에요. 41년 됐죠. 저는 이제 허 교수님한테 저는 아직 당뇨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유전이 되는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정종혁 교수님께 제가 한 7, 8년 전에 경희의료원 신문 보고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성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광고를 보고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과에 진료를 했더니 제 잇몸 뼈가 아래 턱인데요. 뼈가 약하다고 1년 이상 뼈 치료를 받고 하라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저게 해당하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요즘 치과에 임플란트가 상당히 조그만 개인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의료보험도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 치아 뼈가 약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요? 그 두 가지만 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뇌졸중이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태어나는 사람으로 따지면 6명 중에 1명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0분 정도가 계시면 여기서 적어도 10분은 앞으로 뇌졸중이 올 겁니다. 그거는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는 분들로 따지면 사실은 4명 중에 1명까지도 줄어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뇌졸중은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험인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인자가 그러면 없다고 해서 안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인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고혈압, 당뇨도 있지만 뭐 담배라든 술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가족력이라는 이런 것도 다 위험인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가 뭐냐라고 하면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를 세월을 뒤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 자체로도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뇌졸중이 굉장히 흔하고 뇌졸중이 뭐 아무 위험인자도 없어도 올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럼 뇌졸중은 유전병이냐? 유전병으로 되는 뇌졸중도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결체조직 질환이나 아니면 뭐 카다실이라고 해가지고 50% 이상이 유전되고 아니면 뭐 모야모야병이라든지 이런 병들도 유전적인 게 있고요. 하지만 그런 굉장히 드문 뇌졸중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게 뭐 아주 무슨 염색체 유전이 되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모가 다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라면
경우라면 자제분이 뇌졸중이 올 확률은 5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유전병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여서 저는 고혈압이 올 거를 알고 있었고 1년마다 체크를 해봤더니 한 40이 정도 넘어가니까 고혈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고혈압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 부모가 있는 경우에 자제분이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임플란트 말씀하셨는데요. 그 옛날에 비해서 아무래도 뼈 이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뼈가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 할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도 예전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한 임플란트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지 정말 뼈가 하나도 없으면 그분은 하기가 임플란트가 아직도 쉽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똑같은 뼈가 없을 때 뼈를 만들어주는 뼈 이식술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젊은 사람 한 거랑 연세 많으신 분 한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치료를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 전에 잇몸 치료 이렇게 해보고 하면 회복이 빠르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골다공증 약도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웬만큼 임플란트를 정말 뼈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글쎄요 한 20% 그 정도 이하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뒤에 체크. 네. 치료하시는데 미안합니다. 한 연초에 제가 부정맥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어요. 다른 질병은 없고 한 5년 전서부터 혈압약을 하나씩 먹고 있었는데 그 심방세동 지금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의사들도 그러고 맥박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 부정맥이고 심방세동이다. 그것이 이제 뇌졸중에도 그 요인이 된다 그러는데, 단순히 그 맥박수만 일정하지 않다고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맥 그 진단 요인이 되는 것인지, 또 제가 그 혈압약을 먹다가 그 심방세동 부정맥 약을 먹으니까 그 혈압이 좀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의학과 교수가 그러면 그거 심방세동 약도 혈관에 해당되는 약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건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로 한번 비유를 드리면요. 자동차가 나왔는데 이 자동차를 소나타라고 이름 짓자 그러면은 중고가 되든 뭐가 되든 소나타입니다. 자, 심방세동이라는 정의는 심장 리듬 자체가 규칙적으로 뛰어주던 심장 리듬이 불규칙하게 뛰면은 이거를 심방세동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기 때문에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 왜 나이가 들면은 자주 잘 생기냐? 우리가 심장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찍어보면은 심장이 좀 크다는 엑스레이 건강 검진하게 되면 국가 검진하게 되면 심장이 크다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서 심방세동이 잘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심방세동이 있으면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는 맥박 자체가 불규칙하게 뛰면서 좀 빠르게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리듬 자체를 좀 늦춰주는 치료가 있는데요. 그 정상 범위 100회 이내로 늦춰주는 치료는 우리가 고혈압 때 쓰는 치료하고 똑같은 비슷한 약이기 때문에 혈압 자체를 떨어뜨려 줬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심방세동의 리듬 조절하는 약 자체가 우리가 고혈압 치료하는 심장약하고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혈압 자체가 떨어진 거고요. 제가 오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나이가 드시면은 예전에는 항응고제가 귀찮고 어렵고 또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면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드셨는데, 요즘에 나온 약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새로운 약들이 나왔습니다. 그 약 자체가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은 이런 중풍이 생길 가능성이 이 심방세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꼭 쓰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것도 예전에 그
그 혈압 같은 거를 재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요즘은 고혈압이 뭔지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상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심방세동이라는 질병이 있으면은 항응고제에서 이런 것들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불편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썼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혹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항응고제가 쓰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그걸 쓰고 있지 않았으면은 한 번쯤은 쓰시는 방향 쪽으로 나가시는 게 우리가 중풍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서부터 당뇨가 있어가지고 쭉 관리해 오다가 9년 전에 후유증이라고 그러나 해가지고 그 심근경색 수술을 받고 또 몇 달 만에 그 위암 수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는데 지금 그 딱 하나 그 관계로 해놔가지고 아스피린을 계속 먹거든요. 아스피린 먹는데 아까 선생님 중에 아스피린 효과가 요새 뭐 별로 없다. 그리고 그 뭐 대체약으로 와피린 뭐 그거 하는데 과연 그게 제가 그 댕기는 내과 의사도 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는데 바꿔도 되는 건지와 두 번째 제가 또 그 임플란트 할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물어봤더니 그 내과 관리하는 의사가 잘못하면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제가 이 경희대학 와본 지는 제 아들이 여기 한 15년 전에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식 때 와보고 오늘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오늘 놀랐어요. 그 시간 내기가 이렇게 어려우신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저희 그 대상자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과 그 여러 가지 의학 그 지식을 그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전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 관리 때문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이렇게 성의를 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감사함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요거는 진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들어드리다 보면은 늘어질 것 같아서 좀 전에 답변을 진단하는 먼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게 되면요. 자, 당뇨병 아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라고 했는데요. 이 도로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관리하라는 거고요. 그 도로가 망가져 가지고 예전에는 방법이 없고 도로가 망가지면은 도로 폐쇄시킨다는 거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거를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넓히거나 우회 도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7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고요. 이렇게 사시는 분, 병이 생긴 분은 아까 고혈압약 평생 쓰셔야 된다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아스피린 또는 아스피린 계열에 있는 뭐 플라빅스라는 약 자체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가지고 그거는 의사가 평생 쓰게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에 대한 부작용이 있게 되면 그거에 대체하는 건데 현재 봐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아스피린 쓰시고요. 자, 와파린이라는 약은 또는 아까 새로운 약이라는 거는 심방세동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심방세동이 없기 때문에 와파린이나 새로운 약에 대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 지금 쓰시고 있는 아스피린 잘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진단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쓰게 되고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 씁니다. 네네 추가. 약 복용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혈압이 있고 뭐 당뇨가 있고 해서 나는 뇌졸중 위험이 높으니까 아스피린을 꼭 먹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을 무조건적으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연찮게 이제 뭐 요새 건강검진 같은 거 많이 받으시니까 혈관 검사를 해봤더니 혈관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스피린을 먹기도 하지만 혈관 상태도 다 깨끗하고 그러면 사실 위험인자만 관리만 하면 되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만 잘 관리를 해줘도 뇌졸중을 한 20% 30%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굳이 이제 항혈전제 계통의 약을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뇌경색이 한번 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뇌경색이 한번 온 분은 사실은 60% 70% 이상이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왔거나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심장에 뭐 스텐트를 넣었거나 이렇게 혈관에 병이 있는 환자들은 그런 계통의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뭐 침 치료라든지 이제 한방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침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뇌졸중의 재발을 얻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뇌졸중을 오지 않게 한다는 그런 논문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 논문이 있으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한방 선생님들한테 사람 뇌졸중 위험이 높으니 침 치료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뇌졸중 증상이 생기고 마비가 있고 환자의 통증이 있고 이런 환자들은 이제 한방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협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굳이 예방적으로 침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치료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돼서 치료하는 것들이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니까 저희 뭐 다른 동네 병원 선생님이든 아니면 대학병원이든 여기서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거는 하시고,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치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건강식품을 여러 군데서 사다 드시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그 시간을 더 그 돈으로 더 즐거운 일을 하시는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